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국연합평가를 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제지를 수령하러 온 여러분들을 잠시 봤는데요.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떻게 잘 보셨는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본 동아시아의 문제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6차시입니다. 6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볼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100%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욱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왔는데요. 자, 춘추 전국시대 때의 사회와 경제입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는 자, 정치에서 자, 이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춘추 전국시대부터 이제는 청동기 시대가 아닌 무슨 시대가? 철기 시대가 중국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거 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제 드디어 춘추 전국시대부터는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 있구나. 철기가 사용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요? 정복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겠죠. 철기를 먼저 수용한 그런 나라들이 철기가 없는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을 점령하면서 더욱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큰 이제 세력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이제 나누어서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군현을 설치하고 이 군현에다가 지방관, 관리를 파견하는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통치 체제가 형성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때부터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익숙한 자, 군현제가 실시되어집니다. 이제 주나라 때 실시됐던 공건제는 사라지고요.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가 실시되어진다. 군현제가 실시되어진다는 얘기는 곧 왕권이 그만큼 강화되어지고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정치체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또 자,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청동으로 농기구를 제작할 수 없어서 청동기 시대이지만 여전히 농기구는 간섭기를 이용했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서 철기는 청동보다는 훨씬 더 흔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용품이나 이제 농기구 이런 것들조차도 철제를 사용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이제는 날카로운 쟁기를 만들어서 이제 밭을 가는 그러면서 자, 소의 힘까지 이용하는 뭐가요? 우경도 이때 춘추 전국시대 때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제 이런 단단하고 날카로운 철제 농기구와 가축의 힘, 그렇죠? 소의 힘 이런 것들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농업의 생산력은 더욱더 증대되어지게 되고 땅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는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전쟁은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내가 먹고 난 다음의 것은 이제 팔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상업 또한 발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겠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소금과 철 이런 것들을 매매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도 상업이 발달한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이고 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화폐가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 이때 화폐가 춘추 전국시대 때는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대도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발견된 화폐 중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 발견된 화폐 중에서 발견된 화폐가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 때 발견된 청동화폐이거든요. 자, 이 화폐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전, 호전,
이라는 화폐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도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겠어요? 칼도이거든요. 칼의 모양을 본뜬 화폐 이런 얘기고요. 포라는 것은 농기구를 뜻하는 겁니다. 농기구 모양의 화폐. 그래서 도전과 포전이 춘추전국시대 때 처음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요거 사진 좀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죠. 자, 요게 칼 모양의 화폐니까 요것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보는 이거 삽이나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농기구 모양의 포전이라고 얘기해요. 요게요, 뭐라고요? 도전이에요. 요게요, 포전이거든요. 자, 중국 최초의 화폐 도전 포전입니다. 동아시아사에서요,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폐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춘추전국시대에 그러면 도전, 포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잠깐 또 다시 넘어가서요. 다음에 전국시대가 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왕의 세력은 굉장히 약화되고 주왕의 세력은 약화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던 제후국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간다. 그러면서 이 제후들 간에 치열한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시대를 약육강식의 시대다. 내가 약하면 상대방 옆에 있는 제후들에게 점령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이 제후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후들의 이때 당시에 춘추전국시대의 최고 목표는 나라를 후강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부국강병이 제후들의 최종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야지 옆에 있는 제후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위급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가문이나 혈통 이런 것들 따지고 있을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춘추전국시대는 가문이나 혈통보다는 오히려 뭘 굉장히 중요히 생각했다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었다. 뭐보다는 가문이나 혈통 이런 것들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 현실 문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부국강병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제후국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제후들의 최종 고민거리였겠죠.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뭐라고요? 제자백가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쌤이 제자백가에 대해서 뒤로 넘어가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제자백가 나와 있죠, 슬쩍? 제자백가. 제가 여러 제입니다. 여기서 자라는 것은 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 백이라는 것은 일백백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에서도 여럿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학파를 형성했다. 가라는 것은 집가자인데 여기서는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학파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제후국들이 강성해질 수 있을까? 부국강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파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활약했던 학자들과 학파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제자백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자백가들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뭘 하기 위함이야? 얘들이 설파하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뭐 할까? 부국강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자, 맹자, 순자는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고요? 예와 인으로 통치를 해야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면에 도가는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법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야지만이
부국강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무가 같은 경우는 이때 특히 차별 없는 뭘 강조했던 겁니까? 사랑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치를 해야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설파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때 펼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학자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자백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자백가들입니다. 부국강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제후국가가 부국강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파하면서 다녔던 여러 학파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거 유가, 도가, 법가,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중원 왕조의 활동 공간이 확대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춘추 전국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춘추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 5개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춘추오패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다음에 전국시대에 전국칠웅이라는 7개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가 되기 전에는 그 전에 나라가 뭐였습니까? 하, 상, 주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황허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던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서 이제 조그마한 이런 오, 월, 초 이런 나라들이 이제 황허강을 벗어나서 어느 강 유역으로까지 확대되어져 간다고요. 창장강 유역으로까지 잠깐만요. 창장강, 그러니까 양쯔강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창장강 일대까지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중원 왕조의 활동 공간이 이제는 어디에서부터? 황허에서부터 뭐로까지 확대되는? 양쯔강, 창장강까지 확대되는 그런 시기 또한 언제라고요? 춘추 전국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자,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도 통일이 되어졌겠죠. 그렇죠? 많이 이렇게 약국강식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었습니다. 진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진시황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날 텐데요. 이러한 진나라, 전국 칠웅 중에서 가장 약했던 그러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였는데, 이 진나라가 마침내 이 전국 칠웅을 다 점령하고 중원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서 통일된 진나라를 만들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통일했던 왕은 바로 중국의 무슨 황제요? 시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시황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진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전국 칠웅에 비해서 후진적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중국,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자 보니까 흉노의 기마전법을 먼저 받아들였고요. 또 굉장히 결정적인 것은 철제 무기의 사용법을 빨리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철기를 빨리 수용하면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었고요. 또 하나, 자, 이 진시황제가 중원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백가 중에서 우리가 봤죠? 유가, 도가, 법가, 무가 이러한 제자백가 중에서 진시황제는요, 이 중에서 뭘 받아들였다고요? 법가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법가 사상을 받아들이면 상황, 이사 이런 사람들의 법가 사상을 토대로 해서 부국강병책을 폈고요. 그것이 마침내 성공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법가의 토대를 둔 부국강병이 성공하면서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봐봐요. 이제 조그마한 중국 칠웅 중에서 전국 칠웅 중에 조그마한 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큰 이제 중국을 다 통일한 통일 국가의
이제 황제가 됐었으니까 진시 황제가 했던 모든 정책의 목적은 바로 뭐였냐면요. 넓어진 그러한 영토와 또 늘어난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다 더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모든 진시 황제의 정책의 목표였을 겁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진시 황제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다 별표를 찍어 넣을게요. 진시 황제 잠깐만요. 별표 하나. 안 찍히네. 왜 안 찍히지? 안 되네요. 자, 국내 정치. 그러면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왕이 아니라 이제는 황제라고 칭하는, 자기 호칭을 왕에서부터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황제라고 칭했던 최초의 황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황제라고 얘기할 때 이 시가 바로 처음 시, 최초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초의 황제이다. 자신을 왕에서부터 황제라고 불러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한을 그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더욱더 키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신은 왕보다도 한 단계 위인 황제야. 그렇기 때문에 내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킬 거야. 우리 배웠잖아요. 왕권, 황제권의 강화, 이걸 뭐라고요?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다음요. 화폐와 도량형과 문자를요 하나로 통일했는데요. 우리가 춘추전국시대 때는 많은 다양한 화폐들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전, 포전 이런 화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화폐들, 다양한 화폐들을 하나의 화폐로 통일했는데요. 그 화폐가 바로 뭐냐면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하나로 통일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화폐를 통일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다음에 조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상업을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그러한 화폐를 사용하는 게 편리했겠죠. 다음에 도량형은 뭡니까? 부피, 무게, 길이 이런 재는 단위를 하나로 통일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조세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문자인데요. 이때도 여러 문자들이 이때 사용되어졌는데 이때 다양한 문자들을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문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전서체라는 한자로 문자를 통일했고요.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하나로 화폐를 통일했고, 다음에 부피, 무게, 길이 이런 재는 단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빨간 위에 쓰는 게 파란 걸로 쓸게요. 관료제를 도입했고, 왕 아래의 여러 신하들을 자신의 관료, 신하로서 삼았고요. 그래서 그 관료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중앙 집권 체제적인 그러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이 얘기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이제 연결하는 건데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에 예를 들어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럼 중앙에서 빨리 그 도로를 통해 가서 적군을 진압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지방에서 거둬들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중앙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로망이 필요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로망을 건설하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을 건설하는데도 굉장히 열심이었던 그리고 또 춘추전국 시대 때 실시됐던 무슨 제도? 군현제도가 이때도 여전히 실시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국을 36개의 군과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 개, 수백 개에 해당하는 현으로 지방을 나누고요. 거기에다가 지방관, 관료들을 파견해서 중앙에서 직접 지방을 통치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던 거죠. 다음에 분서갱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분서갱유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탄압하는 거죠.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특히 어떤 사상 이외의 사상은요. 법과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통제했던, 탄압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서갱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선생님이 그림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겠습니다. 자, 분서갱유인데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사지를 분이에요. 불사질러 버려. 자, 뭘요? 책을요. 뭐 이외의 책을? 법과 이외에 유가나 도가나 이러한 책들은 다 불질러 버리고요. 유가나 도가나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갱유라는 것은 특히 이 당시 유학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유학자들을 생매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과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사상, 법과 사상으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또 진시 황제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의 하나였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다음에 군현제인데요. 군현은 황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군에 있고 군 아래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황제가 이 군과 현에다가 뭘 파견한다고요? 지방관, 관리들을 파견해서 중앙에서 직접 지방을 다스리는 이러한 정치체제를 군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현제라는 얘기가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구나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방 봉건적인 정치체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봉건제죠. 그렇죠? 봉건제. 왕은 직할지만 다스리고 지방에 대해서는 제후들이 알아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의 세력이 강한 시대는 주나라 때의 봉건제이고요. 반면에 춘추전국 시대부터 실시했던 군현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에서의 지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보다 더 강화되어져 갔다. 그러면서 진시황 때는 이때 군현제가 더욱더 강화되어지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훨씬 더 그 이전보다 강화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앙통치조직인데요. 자, 이 진시황 때 중앙통치조직, 아까 지방통치조직은 뭐였습니까? 군현제였었죠. 그렇죠? 중앙통치조직은 뭐로 이루어져 있었냐면요. 이때 삼공과 9개의 경이라고 하는 삼공구경제가 실시되어졌고요. 다음에 정복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서 흉노를 토벌하기도 하고 또 이 진시황제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관광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만리장성이잖아요. 만리장성인데요. 이 만리장성을 축조했을 때도 바로 언제요? 진시황제 때였었거든요. 왜 진시황제가 이 만리장성을 축제했냐면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만리장성이 이 위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이 만리장성을 진시황제가 여기에 건설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 흉노들 때문이었어요. 흉노들이 계속해서 이 중원 지역을 쳐들어오니까 이 흉노들을 막기 위해서 진시황제가 머리를 싸맸던 거죠. 그래서 이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라고 나오면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건설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됐고요. 자, 그러나 이러한 진시황제의 진나라는요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멸망하는데요. 봐봐요. 221년에
경국되어져서 206년에 멸망했으니까요. 채 한 정도 몇 년 정도 간 겁니까? 이게 한 15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하고 곧 멸망해버린 나라가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자,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라고 나와있죠. 이때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너무 가혹하게 인력을 동원하면서 이때 토목공사 뭐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뭐 샀는데요. 만리장성 샀는데요. 또 이 진시황의 가장 화려한 궁궐이었던 아방궁 같은 거 만드는데요. 강제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요. 이때 무리하게 노동력을 징발하면서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더 어떻게 됐을까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잖아요. 농사 지을 시간도 없는데 이때 만리장성 쌓으니까 또 아방궁 건설하니까 너희들 와서 일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마침내 뭐가 일어나요?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진승과 오강은요, 다 농민 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중국의 역사는 뭐의 역사다? 농민들의 역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왕조의 교체에서는 결국은 농민 봉기에 의해서 그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건설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만큼 농민군들의 세력이 어마무시했고 역사를 바꾸는데 이 농민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항상 농민 봉기가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그런 농민 봉기를 찾아볼 수 없었죠. 농민 봉기 중에서 가장 큰 농민 봉기가 동학농민운동이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도 결국은 그쵸 성공하지 못하고 2차 동학농민군이 공주에서 결국은 처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는 달라요. 중국은 농민군들의 그러한 반란에 의해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역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요, 진나라가 있을 때 이때 진실 중앙에서 어느 날 어느 시까지 그 지역 어느 지역에 있는 농민군들을 징발해가지고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수도로 올라와! 라는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진승과 오강이 이때 그 지역에 해당하는 농민군들을 징발해가지고 이때 수도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큰 장마비가 내렸어요. 홍수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못해서 정해진 날까지 도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날짜까지 도착 못하면 엄격한 법과를 강조하는 진나라에서는 어떻게 올라가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죽을 바에는 어떻게 하자? 난이라도 일으키자 라고 해서 농민군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갖다나 대규모 토목공사나 너무 강력한 법과 사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농민들이 여기에 합세하면서 마침내 이 진나라가 농민 봉기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나라의 최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진나라도 예외는 아니네요. 중국 최초의 농민 봉기에 의해서 왕조가 바뀐 진승 오강의 난, 사람 이름입니다. 자, 오강의 난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좀 보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전국 칠웅이죠. 연한제초, 진한제초, 연위조라고 하는 7개의 전국 칠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전국 칠웅이 마침내 진시황의 무슨 나라에 의해서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지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만리장성은 위쪽에 있는 흉노족, 우리 배웠죠? 흉노의 대표가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선우라고 부른다 그랬죠? 좌연암, 우연암으로 나눠서 이원적으로 통치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볼게요. 분석의 의미였고요. 다음에 한나라의 성립입니다. 자,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바로 한나라인데요. 이 한나라가 들어서기 이전에 유방과 항우라는 사람이 이때 중국을 놓고 엄청난 둘 간의 각축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방이 나라가 한나라였고요. 항우가 초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한과 초가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유방과 항우와의 싸움을 이걸 가지고 바둑판에 그대로 가져와서 요즘 바둑을 두는 게 바로 한과 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방과 항우 둘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유방이 승리하게 되면서 마침내 한나라가 중국의 진나라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통일 왕조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방을 한고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고조는요, 지방에 대한 통치 체제를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절충해서 실시했는데, 이제는 군현제가 아니라 무슨 제도요? 군국제라는 제도를 실시했던 겁니다. 자, 중앙은 뭐로 다스리고요? 군현제로 다스리고요. 지방은 뭐로 다스리고요? 봉건제로 다스렸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방이 군현제를 하고 싶었겠잖아요. 근데 군현제를 할 수 없고 여기에 지방은 봉건제로 실시했던 이유가 이 항우와의 싸움에서 유방 혼자서 승리한 게 아니겠잖아요. 유방을 도와줄, 이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었던 그런 신하들에게 지방의 제후로서 땅을 떼서 나눠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한나라가 건국될 초기에는 유방이 굉장히 강력한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구나,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군국제라는 지방 통치 체제를 보면서 알 수 있네요. 다음에 이 한나라 때도 진시황도 항상 눈치를 봤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흉노였잖아요. 이 유방도 한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노의 침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흉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 가지고 이때 한나라의 공주를 누구에게? 흉노 선우의 뭐라요? 아내로 보냈던 거죠. 왕비로 보냈던 겁니다. 그 공주를 무슨 공주라 불러요? 화번공주라고 보내고요. 그래서 자기 딸을 누구에게? 흉노의 선우의 아내로 보내고요. 다음에 또 많은 예물들을 보내서 흉노의 침입을 어떻게 하려고요? 막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진나라 한나라 때 누가 강했다는 얘기니까 흉노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요. 자, 시험 문제는요, 진시황의 정책과 함께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한무제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글 모의고사를 치시면요, 진시황 아니면 한무제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시황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황제 칭호를 사용했고, 또 화폐, 도량령, 문자를 통일했고, 다음에 관료제를 도입하고 도로망을, 수도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을 건설하고, 다음에 군현제, 보다 중앙 집권적인 지방 통치체제인 군현제를 실시했고요. 다음에 분서 경유를 통해서 법과 사상으로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던 그러한 황제가 바로 진시황이었다면, 중국의 한나라의 최전성기 때의 황제가 바로 이 한무제인 겁니다. 한무제는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방 때는 이 개국 공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땅을 떼서 공신들에게 주는 봉건제를 함께 절충해서 실시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제 때가 되면 이제 황제의 권한도, 한나라도 황제의 권한이 어마무시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이제는 군국제가 아닌 무슨 제도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군현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군현제가 실시되어지고요. 그래서 봐봐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곧 황제의 권한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강력해졌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다음에 흉노도 축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흉노를 축출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었던 대표적인 그러한 또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곽거병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좀 기억해 둘게요. 가끔 시험 문제에 보이기도 하니까요. 곽거병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흉노를 쫓아내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장건이라는 인물을 파견해서 비단길이 이때 개척됩니다. 비단길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산악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뭘로 가볼까요? 자, 장건입니다. 장건이고요. 자, 이 장안이 바로 한나라 수도였는데 이때 어디를? 대월지라는 나라에게 장건을 파견한 겁니다.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 때문이죠. 얘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야?
장안을 공격하니까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흉노를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때 사신을 어디로 파견한 거예요? 대월지로 파견해서 대월지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연합을 하겠다는 얘기죠. 연합을 해서 함께 어느 나라에 흉노에 대항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건을 대월지로 파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장건이 중간에 흉노에게 잡혀가지고 여기서 10여 년간 흉노에 잡혀서 있다가 여기서 간간히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어디요? 대월지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는데 이 장안에서부터 대월지 가는 이 길이 처음으로 그때 장건에 의해서 갔다 오는 그 길이 알려졌다라고 해서 이 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비단길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건에 의해서 비단길도 개척이 되어졌고요. 다음 고조선, 우리나라 이때 당시 위만조선이었죠. 위만조선이 항무지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 설치합니까? 한사군 설치하잖아요. 한사군 설치하죠. 낭랑, 진번, 임둔 뭐 이런 것들 사군을 설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이때 고조선을 점령했고요. 베트남 북부 지역에도 이때 쳐들어왔는데요. 이때 베트남 북부는 무슨 나라였냐면요. 이때 남비엣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남비엣 또한 한무제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장하는, 그래서 영토 확장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중국의 한나라 때의 한무제, 그래서 한나라의 최전성기 때의 황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한나라 또한 외척과 황관들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결국은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다. 한의 멸망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본 3월 전국연합평가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몇 개 되지 않아서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와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3 전국연합평가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가시대에는 자, 농경이 처음 시작됐고요. 이 시대는 또 토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시기는 신석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토기들을 다 이제 눈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이고요. 다음에 야화강 유역의 홍산문화의 기하학적 문양의 토기이고요. 다음에 황허강 중류죠. 황허강 중류의 양서문화의 채도라는 토기이고요. 다음에 이쪽에 있는 뭡니까? 창장강 하류 지역에 멧돼지가 새겨져 있는 토기입니다. 그렇죠? 멧돼지 위에도 또 뭐요? 벼가 새겨져 있는 토기,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졌던 허무드 지역이고요. 다음에 일본에요. 조몬 지역, 조몬 토기 문화이고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불교를 신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불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부터 한나라 때 수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신석기와는 거리가 먼 얘기네요. 그렇죠? 다음 간석기를 사용했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에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이건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비파형 동검 한반도에서 발견됐던 청동검이니까요. 청동기 시대의 얘기고요. 다음에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동아시아의 문자, 한자 이전에 한자의 모태가 됐던 문자, 갑골 문자, 이건 중국의 어떤 나라요? 상나라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상나라 때도 청동기 시대니까요. 자, 신석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2번밖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키워드가 나와 있죠. 이 나라의 선우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설명했던 부분이죠.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선우이고요. 이 나라의 왕을 선우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 나라의
호환이야라고 하는 선우에게 시집간 것을 두고 후대의 동방규가 시를 지어 표현한 것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한나라는 이 흉노족을 달래기 위해서 공주를 이 선우의 아내로 보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공주들을 우리가 화범공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이 나라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흉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흉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만리장성을 촉조했다. 이거는 진나라의 진시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팔족법은 우리나라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남비엣을 정복했다. 이거 한무지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에 분서갱유로 사상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5번 좌현왕과 우현왕 등을 두어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답이죠. 선우 아래에 좌현왕과 우현왕으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통치했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흉노와 관련되는 답은요 5번 밖에 없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동아시아사의 2학년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의 누구는 만리장성을 건설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만리장성을 축조했던 진나라의 누굽니까? 진시황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시황제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먼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세종대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위화도 해군으로 집권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태조 이성계에 대한 조선의 이성계에 대한 얘기고요.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라는 얘기가 처음 시다라고 얘기했죠. 자, 진시황제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황제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했고 그래서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진시황제였고요. 다음에 후한에 광무지에게 조공하여 금도장을 받았다. 이건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요. 이건 후한할 때 설명할게요. 다음 5번이요.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나급으로 천도했다. 이거는 주나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진나라 이전에 주나라의 마지막 왕 누구였습니까? 유왕이 있었잖아요. 그 유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이때부터 나급으로 천도했던 때부터를 우리가 춘추전국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요. 5번 한번 볼게요. 가 유적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요거네요. 은허라는 뭡니까? 주나라의 상나라의 마지막 뭡니까? 수도죠. 상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허에 대한 얘기니까요. 요것은 뭐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중국의 상나라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네요. 자, 고인돌 상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무영왕릉, 이거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죠. 다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고 갑골문자가 요 상나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갑골문자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요번 시간에 배웠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나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4, 5세기를 인정하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 상나라의 풍습이었고요. 조문토기는 일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답은 요거 2번이네요. 그쵸? 2번 갑골문자. 그죠? 한자의 모태가 됐던 그러한 문자, 갑골문자가 사용됐던 시대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요.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에 가에 들어갈 국가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고조가 평성에서 치욕을 당한 이후에 공주를 선우에게 시집보냈다. 이게 무슨 공주요? 화번공주 얘기하고 있네요. 화번공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유목민이 어떤 나라에 화친천책을 펼쳤다. 그래서 화번공주를 보내가지고 이 유목국가인 이 나라에게 화친 정책을 취했다. 이 나라는 뭘까요? 이 나라가 바로 누굽니까? 흉노 얘기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중국 최초의 유목민족 흉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 흉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나 한무제 때는 무엇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해서 대월지와 훈산업 동맹을 모색했다. 그래서 장건의 이때 대월지를 가는 그 길이 비단길 또는 사막길이라고 얘기하는 길을 개척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 흉노에 대한 설명이네요. 답은요 2번 흉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쉽죠?
쉬운 문제들, 굉장히 명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졌네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부분이 얼마 많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풀리지만 나중에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차분히 잘 따라오시면 동아시아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번에도 강조했죠? 동아시아 문제는 굉장히 명쾌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쏭달쏭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공부한 만큼 점수를 가져다 주는 과목이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 보겠습니다.